For 지금 someone who is 프랑스가 looking to 한국을 move to Korea or 경험하고 move to 충격에 Seoul specifically, 빠졌습니다. what do you think would be 프랑스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시대예요. 프랑스 명문가 딸의 한마디에 전직 장관이었던 엄마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프랑스 정부가 이미 한국을 몰래 벤치마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인천공항에서 3분 만에 입국하고 응급실에서 30분 만에 모든 검사가 끝나는 걸 보며 모두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유럽 최강국 프랑스가 자존심을 굽히고 한국을 따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프랑스 자존심을 박살낸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드보르드입니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을 지냈고 지금은 파리시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죠. 56년을 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건 외동딸 카트린이었습니다. 파리 정치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예정이었고 당연히 HEC 경영대학원에 진학할 거라 믿었죠. 우리 가문은 3대째 프랑스 정계와 학계를 이끌어온 명문가였거든요. 카트린의 증조할아버지는 드골 정부에서 일했고 할아버지는 파리 대학 총장을 지냈습니다. 저 역시 장관까지 올랐죠. 카트린은 당연히 이 전통을 이어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카트린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서울 가요. 삼성전자 AI 연구소 인턴십에 합격했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24년간 정성껏 키운 딸이 갑자기 한국으로 간다니요. 그것도 HEC를 포기하고요. 하지만 카트린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이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제 딸은 항상 신중한 아이였으니까요. HEC를 포기한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우리 가문의 전통을 저버리는 거야? 유럽 최고의 경영대학원인데 왜 포기하는 거니? 그때 카트린이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엄마, 프랑스는 이미 끝났어요. 지금 세계는 서울을 보고 있어요. 한국 앞에서는 프랑스도 후진국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후진국이라니요. 우리가 자랑하던 프랑스 문화와 시스템이 뒤처졌다는 말인가요? 제 딸이 저를 보며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카트린의 친구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에콜노르말 수석 졸업생인 마리가 런던 정경대 박사과정을 포기하고 서울 카이스트로 간답니다. 소르본 장학생 피에르는 옥스퍼드 합격을 거절하고 한국 스타트업에 취업했대요. 프랑스 최고의 인재들이 한국으로 몰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한국에 뭐가 있길래 우리 아이들이 모두 그곳으로 가려는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생제르맹 사교클럽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명문가 학부모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죠. 우리 딸이 파리 오페라단 입단을 포기하고 서울 가겠답니다. 거기서 K-팝 산업을 배우겠대요. 또 다른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도 케임브리지 합격을 거절하고 한국 대학원 간대요. 인공지능은 한국에서 배워야 한답니다. 모두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죠. 뭔가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옛 동료 피에르 듀랑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OECD 프랑스 경제대표를 지냈고 지금은 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죠.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카페에서 만난 피에르는 제 표정을 보더니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 당신 딸이 서울 간다며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현명하다니요. 우리 문화를 버리고 가는 게요. 프랑스를 등지는 게 어떻게 현명한 선택이란 말입니까? 그때 피에르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가득했죠. 서울 지하철 배차 간격, 평균 2분 30초입니다.
응급의료 평균 도착 시간은 3분 47초예요.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 증가율은 연평균 34%죠. 행정처리 온라인화율은 97.8%입니다. 저는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OECD 공식 통계입니다. 파리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피에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지하철은 평균 5분에서 10분 간격이고 응급차는 평균 15분 이상 걸리죠. 행정처리 온라인화율은 60%도 안 됩니다. 스타트업 투자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제 손에 든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뒤처진 건가요? 디지털부 장관을 지냈던 제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피에르가 주변을 살핀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소피, 사실 엘리제궁 내부에서 이미 프로젝트 서울이라는 비밀 태스크포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직속이에요. 작년부터 시작됐죠. 뭐라고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몰래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었다니요. 디지털부 장관을 지낸 제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왜 저한테는 말 안 했어요? 피에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서요. 인정하기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프랑스가 한국보다 뒤처졌다는 걸요. 피에르가 건넨 USB에는 프랑스 정부의 내부 보고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 교통 인프라, 의료 체계, 교육 시스템까지 모든 걸 분석한 자료였죠. 심지어 프랑스 관료들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 작성한 현장 보고서도 3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부조차 이미 인정했구나. 우리가 한국보다 뒤처졌다는 걸요. 그것도 한두 분야가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겠다고요. 문화재단 이사 이사벨 르페브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벨은 전 문화부 차관을 지낸 62세 여성이었죠. 이사벨, 나랑 서울 가요. 뭘 보러요? 진실을 보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뒤처졌는지 아니면 과장된 건지 직접 확인해야죠. 이사벨도 자기 조카가 한국 가겠다고 해서 고민 중이었답니다. 좋아요. 같이 가봅시다.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합시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스톱워치를 켰습니다. 정확히 측정하고 싶었거든요. 파리에서 출발할 때부터 마음먹었죠. 모든 걸 숫자로 기록하겠다고요.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는데 로봇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키가 150cm쯤 되는 흰색 로봇이었죠. 그리고 완벽한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입국 수속은 저쪽입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로봇이 프랑스어를요. 그것도 억양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요. 샤를드골 공항에서는 영어조차 제대로 안 되는 직원들이 태반인데 말입니다. 자동 입국 심사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지만 빠르게 움직였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여권을 기계에 올려놓고 화면을 봤어요. 프랑스어 안내가 떴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보세요. 저는 지시대로 했습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을 인식했고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스톱워치를 확인했어요. 2분 58초였습니다. 파리에서는 평균 40분 이상 기다리는 게 당연한데요. 심지어 줄이 길 때는 1시간도 넘게 걸리죠. 이사벨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화면에 제 비행기 편명이 떴고 컨베이어 벨트 번호가 표시됐죠. 거기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방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한 지 14분밖에 안 지났는데요. 파리에서는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심지어 가방이 안 나오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제 가방이 나왔습니다. 손잡이에 전자 태그가 붙어 있더군요.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실률이 거의 제로라고 하더군요. 공항철도 표를 사러 갔습니다. 매표기 앞에 섰는데 화면에 여러 나라 언어 버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도 있었죠. 터치 한 번으로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목적지를 선택하고 신용카드를 대니 1분 37초 만에 표가 나왔어요. 현금도 필요 없었습니다. 파리 메트로에서는 매표기가 고장난 경우가 많고 영어조차 지원 안 되는 곳이 태반인데 말입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니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3분 후 열차 도착이라고 나와 있었죠. 정확히 3분 뒤 초 단위로 맞춰서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열차 안에 앉았습니다.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고 테이블도 접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와이파이를 검색했어요. 무료 와이파이가 터졌습니다. 속도를 확인해 봤더니 100메가가 나왔죠. 파리 지하철에서는 와이파이 자체가 없는 곳이 대부분인데요. 열차가 출발했는데 진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커피를 놓아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창밖으로 실시간 환승 안내가 화면에 떴습니다. 서울역까지 43분 소요 예정이라고 나왔어요. 저는 스톱워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정확히 43분이 걸렸습니다. 샤를드골 공항에서 파리 시내까지는 평균 1시간 20분이 걸리는데 말이죠. 그것도 지연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파업이라도 있으면 2시간도 넘게 걸립니다. 이사벨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소피, 우리가 정말 후진국이었나 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공항에서부터 이 정도라니 도시 안은 어떨까요?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카트린을 만나러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부터 인파가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놀라운 건 아무도 부딪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리 메트로에서는 매일 아침 사람들이 밀치고 싸우는 게 일상인데 말이죠. 여기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1분에 2,400명이 승하차한다는데 충돌 사고가 제로라니요.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판을 봤죠. 2호선 열차가 2분 후 도착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 옆에 혼잡도 67%라는 표시도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2분 뒤 열차가 도착했죠. 타고 보니 정말 67% 정도 찬 것 같았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작동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파리 메트로는 언제 열차가 올지도 모르고 얼마나 혼잡한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하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전광판을 봤어요. 23번 버스 2분 후 도착, 다음 버스 7분 후 도착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는 버스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기는 하는 건지도 의문이죠. 30분을 기다렸는데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2대가 동시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초 단위로 실시간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확히 2분 뒤 버스가 도착했어요. 카트린과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트린이 휴대폰으로 미리 커피를 주문했다고 하더군요.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직원이 카트린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기시간 제로였어요. 엄마, 여기서는 모든 게 이렇게 빨라요. 카트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가 없죠.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미리 주문하는 게 일상이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파리에서는 카페에서 커피 하나 받으려면 최소 1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요.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모든 곳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터졌습니다. 공원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요. 24시간 내내 연결되어 있었죠. 카트린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지하철역 화장실 가봤어요? 청결도 어등급이래요.
매일 청소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하거든요. 휴지도 떨어진 적이 없대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파리 지하철 화장실은 악취가 진동하고 청결과는 거리가 멀죠. 아예 사용할 엄두가 안 나는 곳도 많습니다. 저녁 무렵 카트린이 대치동이라는 곳을 지나가자고 했습니다. 학원가가 즐비했죠. 카트린이 설명했습니다. 엄마, 이 반경 500m 안에 87개 학원이 있대요. 수학, 영어, 과학, 코딩까지 없는 게 없어요. 교육열이 정말 대단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이렇게 투자하는구나. 반면 프랑스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죠. 밤 11시쯤 됐습니다. 카트린이 혼자 숙소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밤에 혼자요? 위험하지 않아요? 카트린이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는 CCTV가 50m마다 하나씩 있어요. 여자 혼자 다녀도 안전해요. 실제로 거리에는 혼자 걷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파리에서는 밤 11시에 여자 혼자 걷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강도나 소매치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제가 건너려고 하자 모든 차량이 먼저 멈췄습니다. 양보하는 거였죠. 파리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피해 다닙니다. 횡단보도에서도 차들이 멈추지 않아요. 경적을 울리며 위협하죠. 이사벨이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시스템만 발달한 게 아니에요. 시민의식 자체가 인프라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이사벨과 함께 호텔 로비를 걷고 있었죠. 다음 일정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사벨이 휘청거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소피, 어지러워요. 이사벨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급히 그녀를 의자에 앉혔죠. 호텔 직원이 달려왔고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리였다면 15나 18번으로 전화했겠지만 여기는 119라고 하더군요.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증상이 어떤가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죠. 호텔 이름과 주소를 말했고 이사벨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급차가 곧 도착합니다. 그대로 계세요. 환자를 눕히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저는 지시대로 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시각을 확인했어요. 구급차가 얼마나 걸릴지 궁금했거든요. 파리에서는 15분에서 30분은 기다려야 하니까요. 놀랍게도 2분 51초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들어왔어요. 장비를 들고 이사벨에게 다가갔죠. 혈압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다고 했고 구급대원이 허락했어요. 구급차에 탔습니다. 내부가 깨끗하고 장비가 최신형이었죠. 파리 구급차는 낡고 장비도 부족한데 말입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앞쪽 신호등이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빨간불이었는데 구급차가 다가가자 파란불로 바뀌더군요. 구급대원이 설명했습니다. 구급차 경로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래요. 신호등이 자동으로 조절된답니다. 파리에서는 구급차가 신호에 막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구급차에서 미리 환자 정보를 전송했다고 합니다. 이사벨을 들것에서 침대로 옮기자마자 AI 시스템이 1차 진단을 시작했죠. 화면에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산소 포화도 모든 게 한눈에 보였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급성 저혈압으로 보입니다. 지금 CT와 혈액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8분 후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파리에서는 CT 하나 찍으려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요. 심지어 예약 없이는 당일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한 일시적 저혈압이네요. 수액 맞고 쉬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수액을 맞는 동안 간호사가 와서 설명해 줬습니다. AI가 1차 진단한 결과가 94% 정확도래요. 의사의 최종 진단과 거의 일치한답니다. 덕분에 진단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놀라웠습니다. 파리 병원에서는 의사를 만나는 것조차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요. 퇴원 수속을 밟으며 진료비를 확인했습니다. 총 32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한화로 약 240유로 정도였죠.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은 9만 원, 그러니까 68유로 정도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파리에서 응급실 가면 최소 몇백 유로는 나오거든요. 그것도 몇 시간씩 기다린 후에요. 저는 담당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서비스는 VIP 전용인가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받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응급 시스템도 똑같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빠르고 좋은 서비스를 모두가 받는다니요. 이게 진짜 평등이구나 싶었습니다. 프랑스는 어떤가요? 공공병원은 무료지만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죠. 사립병원은 빠르지만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질도 좋은데 모두가 접근할 수 있었죠. 이사벨이 침대에 누워 말했습니다. 소피, 우리가 자랑하던 평등은 구호였나 봐요. 여기가 진짜 평등이네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직접 목격했어요. 2분 51초 만에 도착한 구급차, 자동으로 바뀌는 신호등, 28분 만에 끝난 검사, 94% 정확도의 AI 진단. 숫자 하나하나가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파리였다면 어땠을까요? 30분을 기다리고 신호에 막히고 몇 시간 검사 기다렸을 겁니다. 그 사이 이사벨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평등의 새로운 정의를 배웠다고요. 평등은 모두에게 똑같이 느린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빠르고 좋은 서비스를 주는 거라고요. 한국은 그걸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모두를 느리게 만들었죠. 저는 장관 시절 이 차이를 왜 몰랐을까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카트린이 일하는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테헤란로에 있는 매드 AI 랩이라는 회사였죠. 사무실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놀랐습니다. 로비부터 카페 같았어요. 편안한 소파, 커피 머신, 심지어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도 있었죠. 파리 사무실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7층에 내리니 카트린이 반겨줬어요. 엄마, 대표님 소개할게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김지원 대표였습니다. 29세 여성이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9세 여성이 회사 대표라는 게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AI 의료 분야라니요. 김지원 대표가 사무실을 안내해줬습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소파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어떤 사람은 회의실에서 토론 중이었죠. 평균 연령이 27세 정도래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회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김 대표가 웃으며 답했어요. 정확히 15분입니다. 타이머를 켜놓고 시작해요. 15분 안에 결론 안 나면 회의를 중단하고 다시 준비합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원이 있었어요. 나무와 벤치, 요가 매트도 있었죠. 수면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피곤하면 20분씩 낮잠을 잔다고 해요. 24시간 운영되는 간식바도 있었습니다. 파리 사무실은 어떤가요? 딱딱한 책상, 낡은 의자, 커피 한 잔도 자기 돈 내야 합니다. 카트린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성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아요. 김 대표님도 서울대 졸업하고 바로 창업했대요. 나이도 성별도
집안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결과만 보죠.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프랑스는 어느 학교 나왔는지, 부모가 누군지가 중요하죠. 능력보다 배경이 우선입니다. 주말 해커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일요일 저녁 10시에 끝난대요. 48시간 동안 쉬지 않고 프로토타입을 만든답니다. 지난주에 만든 AI 진단 알고리즘이 다음 주에 투자자 미팅에 쓰인대요. 파리에서는 48시간이면 회의 일정 잡는 데만 쓰이죠. 김 대표가 회사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AI로 신약 개발 기간을 10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는 게 목표래요. 개발비도 1조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줄인답니다. 이미 세계 제약사와 협력 중이고 내년에 나스닥 상장 준비 중이래요. 저는 물었습니다. 대기업 제안은 없었나요? 김 대표가 웃었어요. 구글 본사에서 제안받았는데 거절했어요. 한국에서 더 빨리, 더 크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불가능했겠구나. 29세 여성이 CEO가 되는 것도, 구글 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48시간 만에 프로토타입 만드는 것도요. 카트린의 선택이 이해됐습니다. 여기서는 꿈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째 되는 날, 카트린이 을지로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동네래요. 지하철을 타고 도착했죠. 낡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60년 된 철공소, 인쇄소, 공구상이 즐비했어요. 마치 1960년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한 철공소에 들어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장인이 쇠를 다듬고 있었어요. 60년 경력이래요. 그런데 옆에는 최신 3D 프린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3D 설계를 하고 노장인이 전통 방식으로 마무리하더군요. 장인이 말했습니다. 기술은 바뀌어도 손맛은 안 바뀌죠. 3D로 만들어도 마지막은 사람 손이 가야 해요. 세운상가에 갔습니다. 1968년에 지어진 건물이래요. 전자부품 가게가 가득했죠. 그런데 한 다방에 들어가니 QR코드로 주문하더군요. 배달 앱과도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70대 주인 할머니가 태블릿으로 주문을 확인했어요. 손님은 대부분 단골 어르신들이었지만 주문 방식은 최첨단이었죠. 동대문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을 파는 노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제 방식을 보고 놀랐습니다. 현금, 카드는 물론이고 암호화폐도 받더군요. QR코드를 찍으면 비트코인으로도 결제 가능했습니다. 60대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내고 싶다는데 안 받을 이유 있나요? 저녁이 되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갔습니다. DDP라고 부르더군요. 곡선으로 이루어진 은색 건물이었죠. LED 조명이 건물 전체를 감쌌습니다. 미래에서 온 우주선 같았어요. 그런데 100m만 걸어가니 600년 된 한양 도성이 나왔습니다. 조선시대 성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LED 건물과 600년 성곽이 함께 보였어요.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파리도 과거를 보존하죠.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새로운 건 만들지 않고 옛 것만 지키려 하죠. 여기는 달랐습니다. 옛 것을 지키면서도 새 것을 만들었어요. 새벽 4시 동대문 시장에 다시 갔습니다. 카트린이 꼭 보여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시장이 불야성이었습니다. 옷을 만들고 포장하고 배송 준비를 하더군요. 24시간 공급망이 돌아간다고 해요. 새벽에 주문받은 옷이 오전에 아시아 전역으로 배송된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파리는 죽은 박물관이고 서울은 살아 숨쉬는 전통이라고요. 파리는 과거를 박제했지만 서울은 과거를 진화시켰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아름답지만 거기 전시된 것들은 모두 죽은 것들이죠. 여기는 600년 된 성곽도 살아있고 60년 된 철공소도 3D 프린터와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2주간의 서울 방문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차이를 느꼈어요.
샤를드골 공항은 낡고 느렸습니다. 입국 심사에 45분 기다렸고 수화물은 1시간 넘게 안 나왔죠. 불과 2주 전만 해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그날 밤 기고문을 썼습니다. 르몽드 신문사에 보낼 글이었죠.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는 100년 뒤처졌다. 서울에서 배워야 한다. 기고문에 모든 걸 담았습니다. 인천공항 3분 입국, 지하철 2분 30초 배차, 응급차 3분 도착, 29세 여성 CEO까지요.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썼죠. 파리는 과거의 유산에 갇혀 있고 서울은 미래의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고문이 르몽드 일면에 실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SNS에서는 24시간 내내 트렌드 1위였습니다.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7일 연속 이 주제를 다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비난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요. 일주일 후 엘리제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만나고 싶다고 했죠. 대통령이 말했어요. 소피, 당신 글 읽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프로젝트 르네상스를 시작하려 합니다. 전자정부 전환 10개년 계획, 5대 도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디지털 의료 인프라 확충까지요. 그리고 500명 규모의 한국 연수단을 파견하겠다고 했습니다. 2달 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파리 7대 대학의 24시간 도서관이 문을 열었어요. 메트로의 실시간 정보 시스템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디지털 민원 시스템도 구축되기 시작했죠. 공무원 노조가 반발했지만 시민 여론조사 결과 67%가 변화를 지지했습니다. 카트리는 서울에 남았습니다. 김지원 대표와 함께 한국 프랑스 공동 AI 스타트업을 창업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프랑스 디지털 지표가 OECD 평균에 진입했어요. 저는 전국을 돌며 강연했습니다. 마지막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과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배우는 용기에서 옵니다. 저는 서울에서 그걸 배웠어요. 600년 성곽을 보존하면서도 LED 건물을 짓는 용기,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는 용기 말입니다. 프랑스도 할 수 있습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5분 넘게 계속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에 카트린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회사 나스닥 상장 확정됐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미래가 저에게 용기를 준 겁니다. 그 미래를 이제 프랑스도 만들 차례였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